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5장 주택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어떤 특성을 여러분들과 한번 보게 된다면, 주택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은 아니죠. 주택의 특성상 독특한 성격이 있고요. 일반 재화시장의 어떤 전형적인 완전 경쟁 시장과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의 특성, 부동산의 기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면은 완전 경쟁 시장과 어떤 점이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뒤에 주택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과의 차이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택이라는 거는, 주택 시장은 이질적이다. 이질성이 있다. 집 한 채와 자동차의 차이점을 또 생각해 보면 되겠죠. 물론 자동차도 동산이에요. 그래서 값비싼 자산에 속하긴 한데,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 그 다음에 동산과 부동산의 내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뭐 10년 이상, 뭐 15년도 탈 수가 있는데, 굉장히 감가상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고 고쳐야 되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반면, 주택이라는 거, 집이라는 거,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구성이 한 40년, 50년도 가고 100년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성의 수명이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위치의 고정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 강의, 주택 정책론에 대한 공부가 확장이 돼갈 수 있는 거죠. 내구성이 있다고 자동차와 부동산을 설명할 때 같이 얘기를 드렸고요. 소비재인 동시에 투자재이다. 집에서 거주하고 사용하고 가족들과 생활하는 어떤 소비재인 동시에 그 집을, 주택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투자 가치와 어떤 자본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가게에 불을 쌓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소비재, 그 다음에 사용하려고, 거주하려는 목적이 더 큰 거죠.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은. 그리고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 즉각적인 조정 불가능의 상황인데, 그 거래 요율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중개 수수료 요율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거래 비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주택 금융 및 임대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가이면서 내구재이기 때문에 주택 금융을 끼지 않고는 구매할 수 없는 고가의 상품이다. 그래서 대출을 하고요. 대출을 하다 보니까 그 대출의 효과를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죠. 레버리지 효과. 그 다음에 기존 재고의 중요성, 스톡이라고 얘기하죠. 기존 스톡의 중요성, 이 재고가 연 증가율이요. 1 내지 2%. 그 다음 거시 경제적인 상황에서 볼 때 어떤 중요성 또한 굉장히 큰데, 주택을 투자하는 율이 6 내지 8%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의 특성을 대충 여러분들과 봤고요. 주택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다. 거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정보의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한 PPT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로 한번 주택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과의 차이점, 대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과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은, 주택은 가구 소득에 비해 고가고요.
어, 동일 시장이라도 가격은 비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 층과 향과 뭐 평수에 따라, 그 다음에 아파트 브랜드 위치에 따라 다 다르게 책정이 되는 게 동일 시장의 비동일 가격이다. 완전 경쟁 시장은 동일 시장의 동일 가격 형성. 공산품, 여러분들이 뭐 치약, 칫솔, 비누, 매일 먹는 어떤 음식들 중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대량 생산을 하죠. 똑같은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돼요. 어디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기에도 그렇구나. 아주 쉽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대체 상품으로는 주택시장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완전 경제 시장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원두커피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자주 먹는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이전엔 다 그 인스턴트 커피 해가지고 믹스 커피로 다 먹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대체 상품으로 차도 나올 수가 있고요. 원두 커피도 나올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대체가 가능한데 조금 이제 믹스 커피의 대체 상품이 뭘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같은 커피지만 아메리카노, 원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꼭 그것뿐만이 아니죠. 모든 음료수를 포함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도 아직도 이제 그 믹스 커피 시장이 여전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붕괴되지는 않았어요. 믹스 커피라는 것도 기호에 따라서 먹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나 원두 커피 시장도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호죠, 기호. 믹스를 먹느냐, 아메리카노 원두를 먹느냐, 뭐 이런 건데 대체 상품은 다른 음료수로도 가능하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거래자가 누구냐?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 판매자와 구매자. 상품의 질은 이질적이고요. 주택은 동종, 동질의 상품이다. 일정 상품의 질을 유지하는 게 완전 경쟁 시장. 상품의 이동이 불가능해요. 주택 시장은.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고요. 완전 경쟁 시장은 이동이 가능하고 자유롭다. 생산 요소의 완전한 이동이 가능하고요. 교환 과정에 있어서 각종 법률, 주택은요. 각종 법률 및 규정에 영향을 받아요. 정책이나 규정, 규제 이런 것들. 중개인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완전 경쟁 시장은 대체로 법률로 규정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주택시장의 정보는 지역시장 특정 공감성에 존재를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 정보 입수가 가능합니다. 시장의 범위를 보면 주택시장은 지역시장 특정 공간성에 존재하고요. 완전 경쟁 시장은 전국시장, 지역시장, 국제시장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죠. 물론 부동산도 국제시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찾아와야 되지만 뭐 인터넷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장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장의 종류에서 주택시장은 자가주택시장과 임대주택시장 두 개로 구분하고요. 신규 주택시장과 중고 주택시장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완전 경쟁 시장은 상품의 종류와 품질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가 되고요. 중고 제품 시장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표로 한번 대비되는 모습을 공부해 보았고요. 다음은 주택시장의 구성 요소로 볼게요. 중고 주택시장과 신규 주택시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규 주택이 건설이 되면 신규 주택시장이 될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있던 주택은 중고 주택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규 주택 건설은 이걸 신규 주택을 건설할 때는 분양을 해서 파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분양을 하고 팔 때는 이게 분양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초점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 배경이 있어야 되나, 분양이 잘 되려면 어떤 배경을 깔고 있어야 되는지 경제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고요. 또 정부의 정책적인 거, 그 다음에 이 주택을 건설할 때는 기술적인 요인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신규 주택 건설은 이런 요인들이 다 갖춰졌을 때 시장이 나쁘지 않을 때 신규 주택 건설을 한다. 두 번째는 중고주택. 기존에 있던 주택들인데 이걸 중고주택이라고 얘기하고 기존에 있는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규 주택은 아니고 약간 노후화된 주택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공가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공가 발생 빈도에 따라서 거래 수준을 알 수가 있고, 거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못 되느냐 뭐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진다. 같은 지역이라도요. 단지가 크냐 아니면 새로 막 지어진 신규 주택이냐 아니면 10년 된 주택이냐 20년 된 주택이냐 그 연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매겨지게 되죠. 물론 주택 매매 가격은 비슷할 수 있는데 전세나 월세 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근데 또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전세 월세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되면 주택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중고주택에 있어서 공가의 발생을 일으키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 수요 변화, 인구의 성장, 이동, 가구 소득 수준, 또 주택을 수요하는 정책 변화, 해당 지역 가구의 어떤 생애 주기적인 특성을 감안하면은 이런 주택 수요 변화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주택 수요 변화의 중요한 내용들. 네 번째는 주택 시장의 변화와 작동은 동태적인 과정을 겪게 된다. 동태라는 건 뭡니까? 한자를 써서 움직일 동이거든요. 태. 태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어떤 움직이는 모양, 그러니까 막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임,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택시장의 변화와 작동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가구의 내적 요인, 뭐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동태적으로 변하겠죠. 주택시장도.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 뭐 외생 변수 아니면 내생 변수라고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는 건데 크게 봐서는 계속 주택은 부동산은 고정적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 주택 시장의 작동은 계속 되기 때문에 움직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모습을 가지고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로 관찰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택시장은 그 중고주택시장과 신규주택시장으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근데 중고주택은 공가 발생, 노후도, 불량도, 수리, 유지를 해줘야 돼요. 낡았으면 그래야 수요자가 생기겠죠. 물리적, 질적 변화가 이제 중고주택의 시장 상황이고요. 신규주택은 경제성장이나 이자율, 생산기술과 능력이 있을 때 주택 정책, 인구 이동, 주택 수요 등이 상황이 까다롭지 않거나 완만할 때 이제 신규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죠. 중고주택과 신규주택 사이에 공공주택이 있는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중고주택도 수용을 해서 임대를 놓게 되고 또 새로운 신규주택 업체와 손을 잡고 프로젝트를 할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공공이 이제 관여를 하게 돼서 공공주택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주택의 거래, 권리 이동, 이 세 주체가 할 수 있는 거죠. 주택의 거래, 권리의 이동. 주택 수요와 공급에서 주택의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내부적인 요인을 한번 보면 생애 주기가 관련이 있고요. 현 주택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옮기고 싶은 욕망이죠. 욕구. 주택에 대한 선호가 바뀌었을 때, 시대적인 트렌드로 인해서, 그다음에 직장의 이동이 있을 때, 주거 환경 변화. 너무 그 동안에 거주했던 주택이 너무 낡거나 아니면 뭐 학군 때문에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지 이제 주거 환경에 대한 거, 인프라적인 요인도 있겠고요. 주택 공급에서 외부적인 요인을 볼게요. 주택 수요와 공급에서 경제 정책이 있고요. 인구에 대한 정책, 주택 정책, 주택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 침체기냐 뭐 이런 걸 따져볼 수가 있겠죠. 소득 수준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어때요? 좀 더 좋은 주택, 살기 좋은 곳, 새로운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본능, 본성,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욕구 5단계서를 배웠어요. 예, 그런 게 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세 번째, 주택 시장의 작동과 하위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시장의 작동과 하위 시장에서는 주택 소요가 있고 주택 선호,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요는 뭐고 선호는 뭐고 주택에 대한 수요는 뭔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택 수요는 일정 수준 이하의 주거 수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주택의 양, 그 다음에 질을 의미하는 게 소요. 그러니까 얼만큼 주택이 필요한가, 주택의 양과 질이죠. 네, 그래서 그걸 주택 소요, 얼만큼 필요한가, 얼만큼 쓰여지는가, 이게 이제 주택 소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적인 정책적인 개념이다. 이거는 주택 최저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소요, 선호는 좀 다른 거죠. 소요는 필요한 양, 필요한 질이 어떤 건가를 판단하는 거고요. 주택 선호는 조금 시대와 경제적인 상황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주택을 선호한다, 이런 거죠. 의미를 얘기하자면, 그래서 주택을 위한 지불 능력이나 지불 의사와 관계없이 인간이 주택에 대한 욕망이죠. 기대,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편리한 시설을 짧은 시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 되고요. 또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마다 난 아파트가 싫어, 전원주택이 좋아, 뭐 단독주택도 좋고 타운하우스도 좋고 연립이 좋아, 관리비가 저렴해, 관리비가 안 나가, 아파트에 거주하게 됐을 때 드는 부가적인 비용들이 또 있다 보니 소득 수준에 맞게 본인이 원하는 주택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욕망, 개인의 어떤 선호에 맞게, 기호에 맞게 주택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한국인들은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개개인의 생각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택 선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수요는 수요,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을 얘기했을 때 수요자가 있어야 공급이 되는 것처럼
수요자는 소비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택 부문에 대한 모든 가구에 대한 지출, 정부 지출, 투자 이런 걸 총칭해서 나타나는 게 주택 수요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인구 성장, 인구 구조, 가처분 소득 아시죠?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따져서 주택 선호 및 기여, 조세, 세금, 투자 등에 의해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게 주택에 대한 수요이다. 더 종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택 소유는 아주 기초적인 최저 기준이 되고요. 주택 선호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니면 생각으로 개념이죠. 난 이런 주택이 좋아. 아니면 이런 주택에 살고 싶어. 내가 선호하는 건 이런 주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어느 주택을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한다든가 이주를 한다고 할 때는 주택에 대한 수요를 말하는데, 그것이 한 가지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결국 주택 수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점차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1번, 2번, 3번, 세 번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좀 더 종합적이 됐을 때 주택 수요가 일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작동과 하위주택시장에서 보면은 주택은 사용자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주택을 만들 때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있고요. 또 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에서 받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단위의 주택을 소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주택 사용자 비용이다. 그럼 사용자 비용은 어떻게 구하나 봤어요? I 플러스 T 플러스 M 마이너스 G다. 그럼 I는 뭐고 T는 뭐고 M은 뭐고 G는 뭐냐. 이것만 알면 사용자 비용이 나오겠죠. 근데 그 비용의 모든 총합 마이너스 G는 뭘까요? G는 예상 자본 이득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럼 I는 금융비용. 우리가 주택을 구매를 하게 되면 반드시 대출을 받거나 이자를 내게 돼요. 그래서 금융비용이 I라고 하고요. T는 조세비용, 세금, 텍스. 그 다음에 M은 부과되는 조세. 그죠? T는 취득 관련 조세고, 여긴 부과되는 보유세, 취득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반 경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뭐 화재보험료 이런 것도 되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죠. 주택 유지에 드는 재반 경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M은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세금과 관련된 것과 재반 비용. I는 이자소득, T는 취득세, 취득 관련 비용, G는 자본이득,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죠. 예상 자본이득,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의 차이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다. 예상 자본이득, 이익금이 되겠죠. 그건 팔았을 때 얘기니까 사용자 비용이라는 게 ITM이고요. 나중에 양도했을 때 G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예상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사용자 비용을 구하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과 수량의 정의 보겠습니다. 주택가격과 수량. 주택가격은 주거비 지출하고 같다. 그래서 P 곱하기 Q. P는 가격, Q는 양이죠. 주거비 지출. 동질적 주택 서비스는 이제 생산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단위 생산비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주택 속성과 주택 가격, 헤도닉 프라이스 펑션, 헤도닉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헤도닉 속성을 얘기하는데 속성 가격, 주택 속성 가격. 주택 가격은
어떤 주택 속성들의 가격에 의해서 어떤 주택의 속성은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이제 모형으로 만들었을 때, 함수 모형을 만들었을 때 헤도닉 프라이스 함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택의 어떤 속성들이 가격을 결정하는지 주택산업연구원 99년 2000년도에 연구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독립변수들이 전용 면적과 향, 남향이냐 북향이냐 서향이냐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소음은 층간소음도 될 수 있고요. 도로에서 나는 자동차 소음, 아니면 방음, 뭐 그것도 층간소음과 일맥상통하긴 한데, 이런 그 생활소음들이, 그 다음에 자동차 소음, 뭐 피아노,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생활소음이라고 얘기하죠. 그거, 그 다음에 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면적, 평수를 얘기하겠죠. 전용 면적이라는 거는 분양 면적하고 달라요. 분양 면적 50평인데 전용은 뭐 35평, 30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전용 분양 면적에 뭐 주차장 면적, 공영 면적, 계단 뭐 이런 게 다 빠지면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99년, 2000년도에 연구한 변수들은 이런 걸 가지고 헤더닉 프라이스 가격을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성, 주택에 대한 속성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게 전용, 면적, 향, 소음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둘 건 헤도닉 프라이스 가격이 무엇냐. 헤도닉은 속성들을 얘기하는 건데 주택의 속성 중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역별 하위 시장을 보면 행정 단위별, 지역 특성별 도시지역과 교외 지역별로 지역 하위 시장을 나눌 수가 있겠고요. 주택의 어떤 형태별로 하위 시장을 나눌 수가 있는데, 공동주택 시장, 단독주택 시장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 시장은 아파트, 연립, 또 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쓴다면 그렇겠죠. 그 다음에 뭐 타운하우스도 있겠고, 공동주택은 여러 형태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단독주택 시장도 있죠. 전원주택 아니면 뭐 단독주택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주택별 하위시장은. 점유별 하위시장을 보면은 자가주택 시장과 임대주택 시장. 자가주택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직접 거주하는 거. 임대주택 시장은 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들어가서 거주하는 시장인데, 민간에서도 하고요, 공공에서도 하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를 내줘서 임대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폐지돼가지고 지금 논란이 심하죠. 그게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고요. 공공은 LH나 SH나 도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그 지역 주민에게 임대를 해주는 시장이 공공임대주택 시장이 되겠죠. 주택 건축 시기별 하위 시장을 보면은 시기로 따진다면 신규주택 시장은 뭐 요즘 현재 앞으로, 중고주택 시장은 5년 10년 이상 된 시장을 얘기하겠죠. 아파트나 주택들을 얘기하겠죠. 인종별 하위 시장, 뭐 이거는 좀 나누기가 그렇죠. 좀 이런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뭐 백인 흑인 따질 필요도 없고요. 아시아, 유럽, 미국인 따질 필요도 없고,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로 인구 유입을 하려고 들기 때문에 이런 걸 굳이 배척하거나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는 인종별 주택 시장이 있다 하고 분류를 해놨죠. 매매 가격과 임대 가격을 보겠습니다. 자본시장의 균형을 한번 보는데, 1억 원으로 주택을 매입을 하고 아니면 임대사업 또는 정기예금에 들었다 했을 때
세후 수익률이 같아야 한다. 자본시장의 균형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되라는 법은 없어요. 현실에선 이렇게 되질 않고요. 당연히 1억 원으로 주택을 매입했을 때 여기서 받는 월세가 더 크기 때문에 정기 예금이나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았겠죠. 세후 수익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자본시장에서는 그래야 균형이 맞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대다수 국민들이었고요. 여유가 있으면 부동산을 구매하고 싶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본시장의 균형 P, 가격을 볼게요. 가격 P는 프라이스의 약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I 플러스 T 플러스 M 플러스 D 마이너스 G. V는 PV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I는 이자율이고요. 아까 얘기했죠. 이자율. T는 보유세율. M은 수선유지비. D는 감가상각률. G는 예상주택가격 상승률이다. 그래서 사용자 비용이 P, 유저 코스트라고 하죠. 한 단위 주택을 1년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임차 또는 자가 보유했을 때 드는 비용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P는 각종 비용과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로 나타내고 있어요. 주택 수요를 볼게요. H는 D다. 그죠? 수요. 주택 수요는 D다. P, Y, Z. H는 주택 서비스 양, Y는 가구 소득. 뭐 향상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P는 주택 상대 가격, Z는 가구 속성, D는 수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H는 주택 서비스의 양이라고 같은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가구 원수, 연령, 혼인 여부를 또 따지게 되죠. LNH는 상수로 보고요. 플러스 알파 LNY 플러스 B LNP 플러스 GZ. 아까 G는 뭐라 그랬어요? G는 양도후 그러니까 향후 자본이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Z는 가구 속성, P는 주택 상대 가격, Y는 가구 소득. 그래서 LNH는 이렇게 상수를 이제 정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요 식을 만들어서 가격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알파는 소득 탄력성, B는 가격 탄력성. 추정 결과가 나오고요.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아야 된다. 소득 탄력성은 1보다 커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주택 공급을 볼게요. 주택 공급의 개념. 새로 건설되는 주택뿐 아니라 매매를 목적으로 시장에 나온 중고주택을 포함하는 어떤 총량이 주택 공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뿐 아니라 중고주택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주택 시장의 공급자는 신규 주택 공급자하고 기존 주택 공급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신규 주택은 민간 공공에 의해서도 아까 공급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택 수요 변화는 신규 주택은 비탄력적이고요. 시차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는 건 뭡니까? 주택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탄력적인 거는 뭐예요?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건데 시차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장 상황,
환경 분석기, 동태 분석입니다. 주택 공급의 개념을 볼게요.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장 요인과 제도적 요인,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장 요인은 생산 요소인 자재, 노동, 택지, 주택가격, 주택가 경쟁관계,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이 주택 공급의 어떤 요인이 되고요. 제도적 요인으로는 제도가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융제도, 세제 관련, 인허가 관련, 주택 거래에 따른 규제와 통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 주택 공급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과 관련된 정책으로 토지 이용 계획과 전반적인 경제 사회적인 정책들이 이제 변수가 되겠습니다. 주택 공급 함수를 볼게요. 스톡 공급. 단기적으로는 주택 수는 고정인데 공급의 어떤 주택은 고정이 돼 있다는 식이 이제 이 식이 되겠고요. 신규 공급은 매매 가격 및 요소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신규 공급 함수의 탄력성, 나라나 도시나 장단기적으로 규제 강도에 따라 다르고, 장기 공급 곡선은 무한 탄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장단기 분석. 최초 주택 스톡은 H0예요. 주택 하우징은 이제 제로에서 시작이 되고, 단기 균형은 D0. D0라는 건 뭐예요? 디맨드, 공급이잖아요. 그죠? 단기 공급 곡선. 그 다음에 SS 제로가 만나는 점에서 형성이 되는데, SS 제로는 수요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점이 형성이 되는데, 주택 수급량은 H0이고요. 주택 가격은 V0가 돼요. 그래서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걸 그래프로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 증가나 실질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수요 곡선이 D0에서 D1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주택 가격은 V1으로 상승한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건설업자들이 신규 주택을 또 공급을 해요. 자꾸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주택업자들은 공급을 해야 뭐가 남아요? 수익성이 되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SS2로 이동하게 되고, 주택 가격도 V2가 돼요. 오르죠. 결과적으로 주택은 장기 공급 곡선 LS 제로가 된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게 바로 이거죠. 주택시장의 장단기 분석이다. 처음에는 H0로 시작하고 V0, D0로 시작을 해요. SS0로 가는데, 이것이 이제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고요.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가격은 점점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H0일 때는 어때요? 주택이 공급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이렇게 되고요. 또 주택 공급이 많이 일어나고 수요자도 많아요. 공급자와 수요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여기서 균형점을 찾다 보니까 이 점이 되는 거죠. LS 제로점.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게 바로 이 주택시장의 장단기 분석 그래프라고, 수요와 공급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시장에서 장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한 연구를 한 걸 한번 보자 하면, 여기 성과 스트로크가 1977년도에 소득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어떤 자료로 사용했나, 여타 독립 변수는 뭔가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소득 탄력성은 0.91이 나왔고요.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2.42. 자료는 시계열, 크로스 섹셔널 자료를 종합해서 독립변수는 가구 증가율로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밀스 앤 성은 1979년도에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62년부터 75년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서 독립변수는 총 가구수를 가지고 소득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을 측정을 했는데 0.027의 소득 탄력성과 마이너스 0.134의 가격 탄력성이 나왔고요. 폴라인과 그 외 학자들은 1976년 EPS 특별 가계조사 자료를 가지고 변수는 주택 부족률, 가구 인원수, 도심지까지 교통시간을 가지고요. 소득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을 측정했는데 폴라인과 그 외 분들은 소득 탄력성이 0.57이 나왔고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0.20과 0.30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김정호는 주택시장 및 수요조사를 해서 변수는 가구 규모, 소득 탄력성은 0.09에서 0.24, 가격 탄력성은 0.06에서 0.16이 나왔고요. 김중수는 84년 소득 분포 탄력성을 측정했어요. 마이너스 0.94에서 마이너스 1.05, 소득 탄력성은 1.14, 1.18. 김간영, 부동산 전문가죠. 1988년도에 연구를 했는데 공급에 대한 소득 탄력성 1.536이 나왔고 소득 탄력성은 1.726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단기적인 어떤 연구에 있어서 소득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들이 이런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연구를 한다면 다른 변수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 볼 수가 있겠죠. 비교 정태 분석이라는 것은 소득의 증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주택금융 확대 및 이자율 하락, 건축비 상승, 신규 주택 분양가 규제, 신규 공급 감소는 장기 스톡이 감소가 되고요.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주택 공급 감소가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주택 시장의 균형, 이제 가격과 왼쪽 가격과 여기는 수량이에요. 양. 그랬을 때 아까 장단기적인 주택 수요 공급 곡선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균형 가격, 제로가 균형 가격이 되겠죠. 이 균형 가격을 찾는 점이 이제 여기가 된다 하는 거. 그 그래프와 거의 일맥상통한다 라고 보고 한 번 더 봤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 환경 변화와 구조 변화에서 인구 가구 구조 변화, 인구 가구 증가가 둔화됐어요. 근데 가구 분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구 분화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가구 증가 둔화는 되지만 가구 분화가 증가됐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있고요. 1인 가구 증가, 가구 분화 됐고요. 고성장, 안정 성장 시대로 전환했다. 계속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성장의 여지가 많았고 발전의 여지가 많았는데 이제 너무나도 성장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서서히 성장하는 시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둔화됐고 소득 증가도 둔화됐고 도시 진행 속도가 둔화됐습니다. 부동산 금융 활성화, 외환위기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됐고요. 왜냐하면 금융관리, 금융규제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금융뿐만 아니고 기업도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제 안정을 꾀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거죠.
투자 중심에서 실수요자 중심 시장이 됐어요. 그 부동산이나 주택이라는 게. 그래서 수요 증가에서 둔화가 됐고요. 기대감이 약화됐죠. 주택 수요 다변화가 일어나요. 가구 분화가 일어나면서 소형주택 수요 증가. 그래서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지고 막 수요도 많긴 한데 또 이것도 언젠가는 사그라들 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급은 불안의 요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가격 상승 기대감 악화로 자가 보유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요.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한다. 임대인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임차인과 임대인이 늘어나게 됐죠. 결국은 전세 월세 전환 진행, 주택금융 발달이 되면서 가격 상승이 기대감이 둔화되고 전세 공급도 축소가 되면서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주택시장이 아주 점점 변화가 가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득 수준 증가, 지속적인 주택 공급 노력에 됨으로써 주택 재고가 꾸준히 늘어나기도 하고요. 전국 주택 보급률이 2008년 100%를 넘고요. 인구 1천인당 주택수가 70년 141호에서 2010년 302호로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상당히 이제 완화되고 해결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도심이나 일자리가 많은 곳에 주택량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아직도. 그러니까 굉장히 몰리는 지역만 몰린다. 도심과 서울 지역. 경기도 외곽이나 아니면 좀 약간 일자리가 없는 부도심이나 외곽 쪽은 주택이 남아돈다는 거죠. 반대로. 예, 그런 문제가 지금 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른 정책을 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인당 주거 면적이 95년 17.2제곱미터에서 2010년 20.5제곱미터로 증가를 하고요. 질적인 측면도 많이 향상이 됐고 점진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 선진국하고 비교할 때는 주택 재고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고요.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보면 프랑스 490호, 미국 410호, 영국 439호, 일본 451호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면적도 커요.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대비하면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주거의 질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가 되고요. 정부는 2000년부터 가구원별 주거 면적과 부엌, 화장실, 기본 설비, 설치 여부 등을 감안해가지고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최저 주거 수준 미달 가구가 여전히 전체의 10.6%다라고 이제